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드리고 공공기관 취업 전략 올인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드릴게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14년째 공기업 취업 강의를 하고 있는 윤종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를 다 안 치세요. 뭔가 어제도 제가 어제는 30분 일찍 이 강의를 했었어요. 이 강의를 했었는데 어제보다 훨씬 더 많으신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시거든요.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있었다면 큰일 났네. 왜 큰일 났는지는 조금 이따가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제가 어제 하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뭔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많은 걸 드리고 싶어가지고 뭔가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큰일입니다. 자, 어찌됐든 시작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하고는 일단 제일 먼저 이제 오늘 얘기를 좀 해야죠. 어제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몇 명 정도를 채용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공기관은 있는지에 대해서 채용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세요. 아까도 3층에 보니까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한데 블라인드 채용이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소서가 어떤 식으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합동 채용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합동 채용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공기업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공기업의 시작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여러분들 전부 다 공공기관 취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반응을 좀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조명이 너무 밝게 저를 비추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눈들이 잘 안 보이거든요. 보통 제가 설명회 같은 걸 하거나 이제 사설 업체에서 이제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눈높이가 한 요 정도 돼요. 그럼 이제 앞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귀로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반응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역시 참 좋아.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필기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면접 준비 방법까지 전부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아침에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제가 지금 계속해서 공공기관 이 박람회에 거의 한 지금 4년, 2016, 2017, 뭐 4년 네 번째 지금 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번째 이제 계속해서 오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기관 이 박람회 취업 박람회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면 좋을지까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중간 중간에. 그래서 오전에 이렇게 타임을 잡았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가시죠. 우리는 오늘 1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공공기관 채용 규모는 사실상 이렇게 되었습니다. 28,726명 정도였고요. 그 밑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뭐냐 하면은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으로 했을 때 23,470명 정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작년에 발표를 했을 때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에서 발표를 했었어요. 항상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에서 발표를 하십니다. 했을 때 보통 22,000명, 작년에는 22,000명 채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8,000명 정도 채용을 했어요. 올해는 23,000명 정도 채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예상을 할 수는 있는데 지자체 공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신 공기업들은 중앙형 공기업입니다. 공공기관인데 지자체 공공기관 같은 경우들도 올해는 좀 많이 뽑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채용 규모는 이렇고요. 채용 규모는 어찌 됐든 간에 뭐 많이 뽑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속으면 안 돼. 일단 첫 번째 언론들에서 지금 여기 언론 관계자분들도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언론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역대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팩트는 역대급이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몇십만 명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십만 명 단위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 몇 개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등록돼 있는 걸로는 338개가 있어요. 지자체 공공기관으로서 397개가 있고, 그 중에서 올해 채용 예정이 있는 게 한 290여 개, 280여 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나눠 보았을 때 그리 많지 않은 규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역대급은 맞아요. 관심도 많죠. 사실 제가 작년에 했을 때보다, 작년은 안 했지, 정확하게는 2018년도는 안 했지, 2017년도 겨울에 했었으니까 2018년도 거를 안 했는데, 사실 작년보다 훨씬 더 열기는 더 뜨거워요. 실제로 보면은 관심도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다면은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반드시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류 전형, 필기 전형, 1, 2차 면접 전형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특히 2차 필기를 얘기를 할 때, 2차 필기를 얘기를 할 때 어제도 제가 잠깐 조금 화가 나서 어제 집에 가서 바로 유튜브를 제작해서 막 올렸는데, 개인적으로 개인 유튜브를 하거든요. 개인 유튜브를 하는데 사람이 안 들어와. 어떡하지? 아무튼 그래요. 웃으라고 한 거예요. 웃으라고 한 거예요. 개인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속상해서 어제 좀 이렇게 무대에 서면 화장도 하고 머리도 했는 김에 이제 유튜브 촬영을 했었거든요. 유튜브 촬영을 했는데 제가 뭐가 속상했었느냐 하면은, 유튜브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세요. 그럼 나와요. 들어왔으면 알죠? 보셨으면 알죠?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농담인 것 같죠? 아니에요. 자, 실제로 농담이고, 어제 제가 뭐가 화가 났었느냐 하면은, 약간 좀 화가 났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치 직업기초 능력이 다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에요. 직업기초 능력만 공부를 하면은 합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서류 전형도 마찬가지예요.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아예 안 본다가 아니에요. 아예 안 본다가 아니니까 여러분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릴 거고, 면접 전형까지 같이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일단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일단 뭐를 아예 다 안 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를 다 안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총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거든요.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일단 첫 번째 유형을 보시면은 스펙을 완화시키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유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펙을 완화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경향 중에서, 성향 중에서는 어떤 경향이 있느냐면은 스펙에 약간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스펙에 집착을 하는데 일정 정도의 스펙만 되면 되거든요. 일정 정도의 스펙만 되면 되는데 계속 자격증 얘기, 그다음에 어떤 얘기, 이런 것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상담을 오셔서 쭉 보다 보면은, 아, 자소서가 문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뭐 스펙은 괜찮고요, 자소서가 문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죠, 자소서가 문제인 것 같죠, 저도 알겠어요, 근데 커말은 따야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끝이 뭘로 가느냐면 자격증으로 가요. 이거는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분명히 앞에서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증은 따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봅시다. 커말 따기 쉽나요? 저는 학생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공감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토익도 공부해보고 토익 스피킹도 공부해보고 다 해봤어요. 심지어는 저는 저 어디 소속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소속된 어학원도 다녀봤어. 앞에 뒤에 새벽반 듣는다고 아침반 들어가가지고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리고 뭐 아무튼 자격증도 공부도 해보고 아무튼 그랬어요. 한자 자격증, 뭐 한국사 자격증 이런 것들 다 공부해봤는데 유일하게 제가 못 딴 게 있어요. 그게 커말이야. 나는 커말이 그렇게 힘들더라? 근데 마치 커말을 여러분들은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또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한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일단 필기하고 실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한 달만 바짝 하면 됩니다 라는 말 거짓말이에요. 제가 한 달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 안 되면 안 돼, 그건. 그러니까 제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토익이 있고 그 다음에 토익 스피킹이 있고 근데 한국사가 있어. 그러면 안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안 해야 돼요. 왜냐? 자격증이요. 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가 들어갈 때가 있고 두 개가 들어가는 데가 있고 세 개가 들어가는 데가 있고 각자 달라요. 공기업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펙은 일정 정도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소개서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스펙을 완화시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곳은 제일 많아요. 여기가. 그 다음에 일정 자격 조건이 되면 그냥 패스가 되는 유형이 있어요. 일정 자격 조건이 되면 패스가 되는 유형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대부분 스펙 기준에 해당하면은 필기 전형을 그대로 봐요. 그냥 필기 전형을 그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수력원자력이라든지 이번에 뭐 3층에 있는 철도공사라든지 이런 곳들은 전부 다 서류 전형이 거의 없습니다. 일정 자격 조건이 되면은 전부 다 통과를 합니다. 하지만 자소서는 쓰셔야 돼요. 자소서는 쓰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차에서 온라인 인적성 인성검사를 실시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여기가 중부발전이 이래요. 중부발전이 이렇습니다. 인성검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인성검사 보통 저한테 오셔서도 선생님 저 인성검사 한번 떨어졌는데요. 저는 인성이 쓰레기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맞지 않는 것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라도 3층에 인성검사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활용해 보셔서 여러분들이 인성검사지 하나 정도 그러니까 그 결과지 하나 정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세요. 나쁘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활용을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조건이라고 해서요. 스펙을 점수화해서 반영하는 유형이 있어요. 스펙을 점수화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땐 한국전력이 여기에 들어가요. 대부분 한국전력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한국전력은 850 이상 100점이고요. 토익 850 이상 100점이고 그 다음에 각 자격증들은 5점이에요. 컴퓨터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5점이에요. 뭐 한국사 1, 2급 차이가 있느냐? 1, 2급 차이 없어요. 대부분 오셔서도 이래요. 한국사 2급인데 1급을 꼭 따야 될까요? 아니요. 따지 마세요. 따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선생님 토익 835점인데 850점까지 올려야 될까요? 아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남의 마음하고 토익 점수야. 절대 마음대로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토익 점수 835점이면 그냥 킵 고잉 하시면 돼요. 그냥 계속 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스펙에 중점을 두고 가지 말라는 거야. 너무 중점을 두고 물론 선생님 저는 토익을 잘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토익이 직무 능력인 데가 있어요. 영어 능력이 직무 능력인 데가 있어요. 뭐 인천국제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국제교류재단이라든지 코이카라든지 그 다음에 코트라라든지 이런 데는 영어가 특화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죠.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토익이 직무 능력이에요. 토익이 직무 능력이에요. 그런데 토익하고 영어 능력이 직무 능력인데 사실상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는 930 넘어야 됩니까? 40 넘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의미가 없어요.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는 왜? 영어 번역 시험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잘해야 돼요. 거기는. 그러니까 영어 번역을 해야 되는데 토익을 못한다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영어를 그냥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직무 능력에 가까운 건데 어찌됐든 블라인드 채용 방식은 다 다릅니다. 하나만 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총 4개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1차에서 쓰는 거는 뭐냐 하면은 1차에서 쓰는 거는 이거예요. 1차에서 쓸 때는 이력 사항, 그다음에 자격 사항, 그다음에 교육 사항, 경력 및 경험 사항, 경력 및 경험 기술서와 자소서 이 6가지를 써요. 1차 서류에서. 그 중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교육 사항이에요. 교육 사항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지원했어요. 그래서 캡처를 한 거야. 캡처를 한 거예요. 이 열정 얼마나 대단합니까? 뭔가 고개라도 끄덕여라 좀. 자, 그러니까 인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인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블라인드 채용이에요. 요즘에 사진 안 붙이는 데들 많아요. 사진 없는 데도 많고 교육 사항인데 옆에 보시면은 학교 교육 그다음에 직업 훈련이라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교육 사항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서 중요한 거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직업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자, 기술직 분들은 어차피 교차 지원을 잘 안 하세요. 내가 만약에 전기인데 건축으로 가겠다, 토목으로 가겠다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기술직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전공 과목을 적으시면 돼요. 교육 사항에. 그다음에 사무직 분들 같은 경우는 경영, 경제, 무역, 법, 행정, 회계, 통계 와 관련되어 있는 거, 홍보까지 전부 다와 관련되어 있는 그 대학교에서 들었던 교양 과목이나 전공 과목들 있죠. 교양 과목들 있잖아. 특히 여러분들 많으시잖아. 이거 재밌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 들었다가 망한 것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난 이것 중에서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글쓰기, 대학교 교양에 무조건 있어요. 글쓰기, 독서와 토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영어 이런 것들을 적으셔도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서 직업 교육을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고등학생들도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특성화고나 아니면은 마이스터고 분들도 많이 오셨을 것 같아.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들었던 과목 다 적으시면 됩니다. 과목 다 적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직업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받아야 되느냐면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오셨는데 고졸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득이하게 직업 교육을 받으시는 게 맞고요. 그 외에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은 대학을 다니면서 직업 교육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모를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 적으실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는. 자,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합동 채용에 대한 얘기예요. 합동 채용에 대한 얘기인데 합동 채용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물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합동 채용이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안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작년에 했었던 합동 채용인데 합동 채용은 필기만 같은 날 보는 겁니다. 필기만 같은 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기회를 박탈한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를 박탈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닙니다. 왜 제가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들은 절대 들러리가 돼서는 안 돼요. 왜? 공공기관마다 필기 과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직업기초 능력만 치는 곳들도 있습니다. 미리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제가 2018년도 하반기에 제일 잘한 게 338개의 공공기관을 이렇게 필기 시험별로 나눠 놓았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잘한 거는 그건데 그래서 어제 해보니까 저는 진짜 이만큼 사람이 몰릴 줄 몰랐어요. 어제 해보니까 이거를 좀 나눠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사비를 털어서 했습니다. 박수 안 쳐주세요? 뭐
사비까지는 아니고요. 뭐 업체의 도움을 조금 받기는 했는데, 그래서 나눠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지금 잠깐 끊고 나눠드릴 거예요. 나눠드릴 건데, 자, 우리 지금 이만큼 사람이 몰릴 줄 몰랐으니까 나눠드리기는 하는데,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대로 앉아 계시면 진행 요원분들이 나눠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쪽 조명 뒤에 기둥 쪽으로 해서 진행 요원분들이 나눠드릴 겁니다. 제가 이만큼 사람 몰릴 줄 모르고 500보만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모자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모자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제가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라서 제가 제 광고까지는 다 못하겠는데, 만약에 못 받으신 분들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곳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커뮤니티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받으실 수 있어요. 받으실 수 있는데, 자, 지금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3분, 5분만 좀 끊고 나눠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나눠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저기 기둥에서 나눠드릴 겁니다. 기둥에서 나눠드릴 거고요. 이쪽에서 나눠드릴 겁니다. 그 조금 차례를 지켜주시면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례를 지켜주시면서. 그 받아보신 분들은 그 뒤에 있을 거예요. 그 정리가 된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타겟팅을 하시면 좋습니다. 타겟팅을 하시면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는 미리 나눠드렸어야 되는데, 사실상 미리 이만큼 몰릴 줄 모르고 미리를 안 나눠드렸고, 그 다음에 미리 나눠드리면은 너무 그냥 이거 뭐지 하고 버리실까봐 그냥 안 나눠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만큼 사람이 몰릴 줄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배포 다 된 겁니까? 사인 좀 주시겠어요? 배포 다 됐는지? 아,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받으셨고, 이쪽 서 있는 분들은 지금 받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인만 좀 주세요. 다 되신 거예요? 네. 이쪽도 다 나눠주신 건가요? 이쪽도 다 되신 거예요? 한 번만 사인 주실래요? 자리에는 다 됐고 이쪽 다,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첨부를 할 걸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고. 너무 죄송하네. 사실 제 사비를 드렸기 때문에 죄송할 것까지는 없는데 되게 죄송해요. 다 못 드려가지고 되게 죄송한데, 자, 일단 왜 제가 이걸 나눠드리면서 얘기를 하느냐면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험 치는 게 각각 달라요. 기본적으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건강보험공단은 직업기초 능력만 쳐요. 그럼 직업기초 능력만 치는데, 그래서 직업기초 능력만 준비를 했어. 난 건강보험을 가고 싶어서. 그런데 실제로 건강보험공단하고 그 다음에 심사평가원하고 또는 국민연금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같은 날 시험을 봤거든. 그러니까 다 낸 거야. 다 냈는데 건강보험은 떨어졌고 심사평가원은 붙었어. 또는 국민연금은 붙었어. 그러면은 필기시험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러리라는 거지. 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서는 뭐를 전공을 보니까, 경영경제법 행정하고 사회보장학을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직업기초 능력만 준비를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업이 어려운 이유가 이런 거예요. 공기업이 왜 어렵냐면은, 여기 여러분들 돌아다니시지만은 정리를 안 해. 기본적으로 무슨 시험을 치고 뭐를 치고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것만 듣는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올라오셔가지고 또는 어떤 분들이 강의를 하실 때 직업기초 능력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현혹된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직업기초 능력이 다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여기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도 사설 교육에 있지만,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이지만, 여기 앞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면 공공성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공공 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히 취업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왜? 취업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공기업은 특히 공공기관은 특히 정보량이거든요. 정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 한마디 잘못 삐끗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져. 그 책임감은 가지고 해야지. 죄송해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했어요. 일부러. 좀 보시라고. 저는 이거 관계자분들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찌됐건 필기 유형을 봅시다. 직업기초 능력만 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직업기초 능력을 안 봐요. 전공하고 그다음에 전공하고 관광학을 본단 말이에요.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직업기초 능력을 안 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직업기초 능력이 제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통과목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고, 직업기초 능력 같은 경우는 각 공기업에 따라서 유형이 조금씩 다릅니다. 유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부분도 제가 뒤에 가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한번 해드릴 거고, 혹시나 유형을 내가 파악을 해보고 싶다, 그 다음에 직업기초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기 위에 또 3층에 있는 직업기초 능력관을 가셔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셔도 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셔도 충분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제가 얘기를 안 했던 중요한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느냐? 자, 여러분들 취업 어려우시잖아요, 그죠? 어려워요. 그러면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대학생분들 또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취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한 3군데 정도를 먼저 생각을 해요. 첫 번째 공무원, 두 번째 대기업, 세 번째 공기업,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딱 3개예요. 근데 이 3개가 다 어려워요. 근데 각기 다르게 어려워. 어떻게 어렵냐? 일단 공무원은 진입 장벽은 쉬워요. 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야? 공부. 아니라고 하지 마.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을 부정하게 돼요. 전 노는 걸 많이 했는데요. 아니에요. 뽕빨나게 놀아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공부를 제일 많이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 5과목만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이 5과목만이야. 5과목씩이나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어이없이 20점 맞아서 떨어졌어,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니요. 무조건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 그래. 그런 사람이 많은 게 함정인 거예요. 한두 문제로 떨어져요. 당연한 거예요. 상대평가기 때문에 쉽게 나오면은요, 고득점자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70 몇 점이 커트라인이었지만 80점이 커트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공무원은. 그게 사람을 미치게 해요. 그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중독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야. 공무원 준비를 할 때는. 한 문제만 더 맞추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학기 중에는 제발, 그러니까 마치고 내가 공무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해야죠. 그런데 학기 중에는 제발 공무원 준비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돌아오는 길이 힘들어요. 2년 3년씩 준비하고 나면 돌아오면은 뭐 자소서 쓸 거리가 없어져. 실제로 이건 공감하실 거예요. 대외 활동도 안 했고 뭐도 안 했고 시간은 흘렀고, 그러면은 나는 대기업을 가야 되나 공기업을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데 일단 자소서는 쓸 게 없어져. 이러면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공무원 준비를 하실 것 같으면 그냥 쭉 공무원 준비만 하셔라라는 거예요. 대기업도 똑같아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 오늘 공기업 설명하러 왔는데, 자, 다 합시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왜 힘드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부하고 눈에 보이는 공부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공부가 많아서 그래. 무슨 말이냐면은 대기업을 선택할 때는요, 나는 어떤 직무든 좋으니까 이 산업으로는 가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나는 어떤 산업이든 좋으니 이 직무만큼은 해야 되겠다라고 가든지,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면 직무 적합도가 생기는 거예요. 즉 산업을 분석하던 또는 직무를 분석하던 무엇을 분석해야 되는지 아는데, 중요한 건 뭐가 힘드냐 하면은 이게 맞다라고 누구 한 명도 얘기를 안 해줘.
내가 산업을 분석하든 아니면 뭔가를 분석하든 간, 뭐 직무를 분석하든 간에 우리는 항상 평가받아 왔거든요. 근데 평가를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게 되느냐면 직무적성에 집중을 하게 돼.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업은 어떠냐? 공기업은 어떠냐면은 갑자기 추운 데 있다가 좀 따뜻해지니까 콧물이 나네. 자, 공기업은 어떠냐면 공기업도 역시 왜 어렵냐면은 각 공공기관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필기가 달라요. 필기가 달라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할 게 많아져.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건강보험을 원래 준비했던 사람이 건강보험이네? 라고 해서 직업기 초능력만 했어요. 근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서류에서 떨어졌어. 그러면은 근데 국민연금은 붙었어. 그래서 국민연금을 가. 그러고 시험을 치고 나오는 순간 전공 공부를 해야 되나?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전공 공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경영경제법 행정하고 사회보장학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개론서만 보면 되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개론서만 봤어요. 근데 갑자기 중부 발전이 떴어. 어떡하지? 또는 남부 발전이 떴어. 남부 발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무직일 경우에는 상경 법정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경영, 경제, 재무, 회계를 봐요. 근데 나는 재무 회계를 안 했거든. 근데 재무 회계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시험 치고 나와서 이러는 거야. 재무 회계를 해야 되나? 어떡하지? 이러니까 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을 세우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소위 말해서 멘탈 싸움이란 말이야. 이렇게 가면 멘탈 싸움이 돼요. 왜? 뭔가를 더 해야 되나? 뭔가를 또 더 해야 되네? 뭔가를 더 해야 되네? 어떡하지? 나중에 되면은요, 확답이 안 생겨요. 어떡하지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그래서 전략을 만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전공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전공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일단 기술직 전공부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직 분들은 무조건 전공 공부하셔야 되고요. 웬만하면 자격증 공부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자격증 공부하셔야 돼요. 왜? 대부분이 필기 시험에 전공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데가 적어요. 안 들어가는 데가 적어요. 심지어 한국전력도 직업기초 능력에서 기술 능력 부분에서 전공 문제가 나왔어요. 직업기초 능력 안에서 기술 능력이라고 쳤는데 거기서 전공 문제 15문제 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 전공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공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특히 토목, 기계, 전기, 전자, 통신, 건축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일반 기사 필기 문제 유형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일반 기사 필기를 준비를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보통 일반 기사 같은 경우에서는 5과목 아니면 6과목이에요. 근데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공기업에서는요, 공고문을 낼 때 우린 2과목만 볼 거예요. 전공에서 2과목만 볼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2과목만 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문제 유형이 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공무원 기술직 문제 유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은 똑같은데 문제 유형이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면은 굉장히 이제 당황하셔서 실제 자기의 역량을 발휘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발휘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지.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화공이나 화학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화공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혹시나 옆에서 화공직을 준비하시고 계시다. 미리 옆에서 이렇게 위로의 손을 꼭 잡아주세요. 위로의 손을 꼭 잡아주세요. 왜냐? 일단 많이 채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른 기술직에 비해서 공부하는 양이 엄청나요. 왜냐하면 이게 환경하고 합쳐져서 많이 채용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화공 기사 문제도 나오는데 수질 기사 문제와 대기 기사 문제가 같이 나와요. 그러면은
화공기사, 수질기사, 대기기사 과목만 딱 꼽으면 12과목이 나와. 세부 과목까지 하면 한 16과목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전공 공부하다가 죽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 기사 인강을 들으면 되지 않느냐? 기사 인강이 뭐 한두 강이야? 기본적으로 100강 넘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3개를 해봐요. 300강이야, 300강. 300강이에요. 매일 3시간씩 듣는다고 하더라도 오우, 몇 개월이 걸려요, 이게. 그래서 저는 화공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막 내가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만약에 내가 화공기사를 따고 그 다음에 난 진짜 공기업을 가고 싶다, 공공기관을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버티기 작전으로 해서 가셔야 돼요. 2년 3년 보시고 가셔야 돼요. 제가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라면 저는 대기업하고 같이 준비하세요. 화공 쪽은. 다른 분들은 그나마 뽑아요. 화공분들이 제일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전기분들이야. 전기 겁나 뽑는다고. 전기직렬분들은 사무직을 부러워해. 왠 줄 아세요? 기술직 분들이 사무직을 부러워해. 왜? 기술직 분들은 내는 데가 정해져 있거든. 사무직 분들은 다 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사무직 분들은 기술직을 부러워해. 왜? 내는 데가 정해져 있으니까. 되게 웃겨요. 그냥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야. 그냥 전략을 잘 짜고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무직 쪽의 전공 분야는 뭐냐 하면은 3개로 나눠져요. 통합 전공이 있는 거고 상경과 법정 계열이 있는 건데, 상경 계열은 경영, 경제, 회계를 보는데 회계는 초급 회계까지. 그 다음에 재무는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법정 계열은 법학과 행정학을 보게 되는 거고요. 통합 전공 같은 경우는 경영, 경제, 법, 행정, 여기에 플러스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단일 전공이라고 해서 금융권,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는 경영, 경제, 법, 행정 중 택1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국공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단일 전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난이도는 어디가 제일 높겠습니까? 당연히 단일 전공이 제일 높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단일 전공이 제일 높고, 뭐 무슨 책을 봐라 이렇게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실제로 영향력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슨 책을 봐라라고는 제가 공개적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단일 전공이 난이도가 제일 높고, 이거 하나만큼은 얘기를 드릴게요. 어떤 분들이 단일 전공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CPA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CPA를 하세요. 그러면 그게 맞죠? 대부분 금융권을 준비하셨던 분들이나 금융권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단일 전공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세무사나 회계사 학원을 다니시다가 CPA를 준비하시다가 보통 떨어지셔서 그럼 난 취업을 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시면서 금융권으로 옮겨 타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자기들은 CPA를 봤었으니까 너 뭐 준비했어? 그러면은 CPA 수준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이것만 좀, 그러니까 잘못된 오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오해가 있어서. 그래서 단일 전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프린트에 다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눠드린 프린트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논술을 보는 것도 있습니다. 논술은 대부분 전공 논술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논술 같은 경우는 시사적인 내용이나 회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자, 요즘에는 회사와 관련된 내용들도 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냐 하면은 요즘에 공기업의 직무적합도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죠? 직무적합도는 1차에서도 직무적합도를 봅니다. 자소서 항목에서. 2차에서도 직업기초 능력이라든지 전공 부문 또는 논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많이 물어봅니다. 회사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면접에서도 회사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공공기관에서 직무와 관련된 직무적합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회사에 대한
사업 부문에 대한 관심도입니다. 그냥 관심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이 회사가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게 될 건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공기업은 공공재를 다루는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공공기관은. 그럼 자, 생각해 봅시다. 전기요금, 전력요금 올라야 돼요? 오르지 말아야 돼요? 전기요금. 애매하죠. 건강보험료 올라야 돼요? 오르지 말아야 돼요? 선뜻 대답을 못 하겠지. 그렇죠. 전기요금 올라야죠.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거기다가 전기 자동차를 한다면 에너지 소비량을 얼마나 늘어날 거야. 그럼 적자를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국민의 세금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력요금 올라야죠. 건강보험료의 보장성이 강화됐어요. 그러면 건강보험료 올라야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전력요금을 올리는 게 문제야. 왜? 국민들이 안 받아줘.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게 문제야. 왜? 국민들이 또 건강보험료가 올랐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폰 XS는 쓰면서 건강보험료는 안 내겠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한 거는 여러분들이 공기업을 들어가시면 공공기관을 들어가시면 그분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회사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직무적합도예요. 공공기관에.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많이 물어본다라는 거지. 그럼 돌아다니면서 뭘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이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여기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게 될 건지, 그리고 여기 신입사원분들 앉아 계시는데 당신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게 전부 다 직무적합도예요. 그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 게 좋고, 그래야 뭐도 생겨나, 지원 동기도 생겨나. 여러분들 자소서 쓸 때 제일 힘든 거 뭐예요? 지원 동기. 지원 동기 왜 힘들어요? 지원 동기가 없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취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는 전략을 짜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을 만들어야지. 그래야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상식 같은 경우도 회사 상식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한국사가 포함되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금융 상식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금융권 공기업들은. 그 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는 상식에 포함되는 경우들도 있고 단독인 경우들도 있어요.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보다는 쉬워요, 난이도가. 그리고 약간 편협하게 나와요.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은 전체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통 약간 좀 편협하게 나와요. 고려 중기부터 시작해서 근대까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여 이런 거 안 나와. 부여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산인공 같은 경우에서도 영어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인공 외에 이제 남부발전 같은 데서도 영어 시험이 있어요. 이렇게 영어 시험이 있는 데는 객관식 문제가 나옵니다. 그 외에 영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서는 국제교류재단에서는 번역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객관식은 대부분 독해 문제가 나온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토익 파트 7 난이도보단 낮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공공기관을 정하고 시작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왜 이걸 드리느냐 하면은 요거를 보시면 아시는데, 이걸 이제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100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1000명을 대상으로 합격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합격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공공기관마다 커트라인이 다르고 평균 점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밝히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직업기초 능력 평균 점수예요. 그러니까 논술이 포함된 데가 제일 적고요. 직업기초 능력만 치는 데가 한 75점 정도 나와요. 한 75점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통합 전공, 단일 전공을 한 데가 70점 조금 이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상경과 법정을 하는 데는 65점 정도 나오고 기술직이 70점 조금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이 자료를 보여, 철도공사는 80점 넘었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작년 상반기. 철도공사가 조금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좀 높아요. 철도공사가 커트라인이 모두 공개해 주거든요. 모두 공개해 주는데 작년 하반기는 70점대였어요. 70점 후반대였어요. 운전직 제외하고 70점 후반대였는데 그러니까 80점을 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일단 80점을 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을 정하고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직업기초 능력 해서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면 돼요. 되기는. 왜냐하면 잘 아셔야 돼요. 전공은 공부고요. 직업기초 능력은 훈련이야. 왜 훈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생각해 보시면 아는데 어제도 가스공사에서 발표를 했어요. 자기들 문제는 PSAT 쪽 유형을 출제를 하겠다. PSAT 문제를 출제하겠다가 아니라 PSAT 유형 문제를 출제하겠다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그럼 PSAT 유형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수리하고 문제 해결에서 나와. 수리하고 문제 해결에서 나와요. 언어 이해에서는 대부분 비문학 지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잘 아셔야 되는 게 PSAT는 50분 동안 25문제를 푸는 거예요. 우리는 평균적으로 60분에 50문항을 푸는 거야.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훈련일 수밖에 없어. 내가 어떤 유형을 공부해야 되고 어떤 유형을 포기해야 되고 하는 것들부터 출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를 올릴 수는 있는데 사실은 개개인적으로 한계는 있어. 한계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메꿔줄 수 있는 게 전공이거나 논술이거나 이렇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공 공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직업기초 능력도 하시고 직업기초 능력만 치는 데는 없나요?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정리한 표에 보시면 있습니다. 직업기초 능력만 치는 데는 그 표를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업기초 능력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수리하고 문제 해결만 잘하면 된다. 아니에요. 세 과목을 치는 데도 있고요. 세 과목을 치는 데도 있고 5과목을 치는 데도 있고 3과목, 5과목, 7과목, 10과목 치는데 다 달라요. 수리가 빠지는 데가 있는데 계산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이게 영역이 아니잖아.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 직무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언어 영역, 수리 영역, 그다음에 공간지각 영역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나눠지거든요.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구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구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능력은 구분이 안 돼요. 사실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능력에서 설명서가 나오는데 그걸 기술 능력으로 포함시키기도 해요. 또는 분명히 수리 능력 안 나온다고 했는데 내가 친 문제에는 계산 문제가 있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도 해요. 국민체육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수리 능력이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계산 문제가 없느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NCS 관에서 들으시면 돼요. NCS 관에서는 문제도 풀어드리지만 NCS를 어떻게 공부하느냐도 이야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NCS 관에서 여러분들 직업기초능력 관에서 여러분들 들으시면 되는 건데 한 가지 얘기를 드릴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버리는 과목은 아니다. 버리는 과목은 없다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버리는 과목은 없다. 오히려 전략 과목이 생기는 거다. 특히 자기개발, 대인관계,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 능력, 직업윤리 이 6과목을 대부분 버리고 가세요. 그리고 시중 문제집에도 저게 안 나오는 경우들도 많아요. 안 돼요 그러면. 왜? 여러분들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셔요. 버리는 게.
당연히 비중은 의수문자가 커요. 50문제 나오면 42문제에서 43문제가 의수문자야. 나머지 6과목은 한 과목에 한 문제 나와. 그러면 이건 버리는 게 낫겠지. 아니에요. 우리는 상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문제라도 더 맞추는 게 중요하죠. 한 문제라도 더 빨리 푸는 게 중요하죠. 근데 저건 이론이 바탕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론이 바탕이 돼 있으니까 알면 0.1초 만에 푸는 문제가 돼요. 그러면 7문제를 내가 전략 과목으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게 맞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 드릴 거는 면접 전형인데, 면접도 똑같아요. 위에 3층에 이제 면접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면접 전형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종의 프로세스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뭐 전통적일 때는 그냥 인상 좋으면 뽑고, 이게 아니야. 지금은 전형적으로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지방공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서는 이번에 정부에서 이번 겨울에, 작년이죠. 작년 겨울에 면접 가이드를 내려보냈어요. 면접 가이드를 내려보냈어요. 제일 말이 많은 게 뭐야? 제일 말이 많은 게 그죠? 내가 이거 채용 박람회에서 얘기를 못하겠다. 아무튼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거 제일 문제는 뭔지 모르시겠어요? 채용 비리. 그럼 채용 비리는 어디서 일어나요? 이 얘기 해도 되나? 채용 비리는 어디서 제일 많이 일어나요? 면접. 그래서 프로세스를 내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화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면접 전형도 많이 바뀐 거예요. 면접 전형도 어떤 걸 많이 물어보느냐? 말을 잘해야 된다? 아니에요. 의사소통 능력은 오히려 12%밖에 안 들어가. 대부분 문제 해결 능력이 41%라고 얘기를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해결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면접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면접에서도. 거기다가 회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나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모르셔도 돼요. 그럼 종류는 어떠냐? 일단 종류는 경험 면접, 여러분들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접이라든지 또는 상황을 제시해주는 면접이 있는데, 요즘에 좀 많이 들어가는 게 발표 면접이라든지 토론 면접이에요. 거의 다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발표 면접이라든지 토론 면접이. 발표 면접이나 토론 면접 같은 경우들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면은, 예전에는 그냥 서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서서 발표하는 데가 있는 반면, 요즘에는 PPT 작성 시간을 주고 PPT까지 작성을 하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전날 PPT를 메일로 보내라고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PPT 작성 능력까지도 보는 건데, 내가 봤을 때는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들을 다 배려놨어. PPT를 스티브 잡스처럼 만들라 그래. 안 돼. 안 돼. 어차피 여러분들이 쓰는 게 달라. 나처럼 키노트를 쓰든지, 이게 키노트거든. 나처럼 키노트를 쓰든지 아니면은 못 써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하는 프로세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좀 들어가셔서 PPT 같은 것들 있거든요. 자료실에 가면은 그런 거 다운받으시면은 형식이 이런 거구나 좀 보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발표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되게 중요하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 다 됐습니다. 토론 면접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찬반 토론이 아니라 반드시 결과를 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여기 보시면 아시죠? 박씨, 김씨, 양씨가 인턴 사원으로 뽑혔다. 부서는 전략기획팀, 인재확보팀, 홍보팀이 있다고 할 때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좋을지 토론하시오. 그러니까 결과를 반드시 내야 되고요. 어떤 공공기관에서는 그 결과를 가지고 발표해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발표해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합숙 면접이 있는 경우에서는 대부분 미션을 주어지는 경우고, 그렇게 해서 조별로 미션을 통해서 발표를 시키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창의성 면접들도 좀 있는데, 창의성 면접 같은 경우에서는 뭐 한수원이 창의성 면접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좀 새롭게 도입된 게 중부발전하고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인바스켓 면접을 합니다. 인바스켓 면접이라고 해서 서류한 기법 면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0분 자료를 주고 50분 정도를 줘요. 50분 정도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미션을 해결한 다음에 그게 이제 대부분 직업기초 능력에 연관이 돼 있습니다. 자원관리 쪽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타임라인 만들고 그다음에 뭐 중요도 순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발표를 하는 게 서류한 기법 면접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중부발전이나 지역난방공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요즘에는 직업기초 능력에도 서류한 기법이 객관식 문제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2019년 어떻게 대비할까?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내가 직업기초 능력만 칠 것인지 아니면은 전공을 포함할 것인지 또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부터 먼저 정하고 공공기관을 정하고 시작하세요. 만약에 직업기초 능력만 하게 된다면 직업기초 능력은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부터 훈련하시는 게 좋아요. 차근차근히 처음부터 막 열심히 풀어야지 많이 풀어야지 하다가 낭패를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하시는 것이 좋고 전공을 포함한다면은 보통 전공의 치중을 좀 더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부는 하면 할수록 조금씩 줄어들잖아요. 훈련은 하면 할수록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은 점점 줄어들고 훈련을 조금 더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6대4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뭐 7대3이 됐던지로 바꾸면서 이제 그 직업기초 능력을 7, 전공을 3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발 스펙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시간 관리. 제가 어떤 분들을 보시면은 그래요. 보면은 어떠냐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이제 취업 준비할 거야. 그러면서 막 핸드폰 투지폰으로 바꾸고 막 이래.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친구 끊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대인관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친구들 만날 것들 만나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 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세이브를 시켜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해요. 제가 초반에 얘기했죠. 공공기관 준비는 멘탈 싸움이라고요. 멘탈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버텨요. 그래야 버텨요. 힘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공기관에 관심을 가집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허수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략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1층 여기가 메인 무대고요. 그냥 2층은 없습니다. 2층이 아니고 쭉 올라가시면 3층이 되실 거고요. 제가 이거 돌아다니면서 뭐 하라고 그러셨죠? 뭐 하라고 그랬죠? 여기서 무슨 일 하는지, 그다음에 내가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게 될 건지 이런 것들 하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용 설명회 간도 있고 그다음에 블라인드 모의 면접이라든지 인적성, 직업기초 능력관들 다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가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앞으로 진보할 때 한 발에는 사유를 싣고 한 발에는 경험을 실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취업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 청춘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 보면은 어느덧 또 앞으로 못 나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막 이리저리 알아본다고 좌충우돌하면서 경험만 많이 쌓는다라고 해서도 또 힘드신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지치시고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한 발에는 생각을 그리고 한 발에는 경험을 그러니까 내가 실천을 했다면 거기에 의미를 두시고 의미를 뒀다면 그걸 가지고 실천을 해 나가는 청춘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내일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